라이트 밀 도시락. 빛처럼 빠른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올바른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그럼에도 가격 부담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 가시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도시락 라이트 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뭐야? 스킨 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 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2014년 마지막 회입니다. 네, 제35회. 오늘의 주제는 2014년을 풀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 털보답네요. 말 시킬 때마다 2014년 최 고수들을 모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콘서트. 오늘 모신 분들 제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최고수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정치 부분에서 실패하고 정치 부분에서 그냥 시간이 되는 분으로 참 겸손인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얼짱 정치인,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진짜 케네디 스쿨 출신이야? 선대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 중요하지 않아서 없이 시작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합류하실 것이고. 문화 분야에서는 논평계의 마당새라고. 마당발 아니고 마당새인가요? 네.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나가시는. 네. 주부 프로부터 시사 프로까지.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고소고발까지 당하십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 저 김갑수고요. 김호준 총수가 종편을 극혐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종편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예 기자들이 나오는 프로. 네, 맞죠. 저도 거기서 봤어요. 네, 거기서 드디어 저분이 저기까지. 저도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의외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마당새였습니다. 네. 그게 다 상상력에서 한 놀이죠. 아니 근데 저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맞아요. 어디 지방 강연 같은 거 하면 아줌마들이 쫙 앉아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완전히 장동건으로 갔다 오는데 아저씨들 앉아 있으면 정말 썰렁해집니다.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군요. 네, 저도 아줌마들이 좋아하는데 아저씨들하고는 별로 좀 안 친해요. 불편하죠. 근데 얼굴이 같이 좀 너부대대 하군요. 이재정 변호사도 좀 너부대대하고. 저 지금 산후복귀 중이라서 그래요. 소개하고 난 뒤에 들어갈게요. 민변의 에이스였고, 그리고 이고 앞으로 일 것이며 그리고 민변의 외모를 담당했었고 했었습니다. 예. 조만간 아이돌 몸매로 복귀할 때까지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드러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 공간에 카메라가 들이대는 줄 모르고 왔습니다. 실수로 왔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역시 피부는 고우시네요. 의원님 제가 말 시킬 때만 죄송합니다. 그 민변의 주요 사건은 항상 이재정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네. 예.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클라이언트 2명이나 있어요. 참고로 제 담당 변호인이시기도 했어요. 이 자리에 아직 못 오신 선대인 소장님도 간접 의뢰인이세요. 저도 의뢰인.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싸게 해드릴게요. 혹시 모를. 저도. 네네네. 네.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소개를 하고 나서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새 손 안에 꼽을 이슈를 정리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김갑수 사장님은 새 손 안에 꽂을 다른 분은 세 줄 보냈거든요. 사건 1, 사건 2, 사건 3.
김 여사님은 3페이지를 보셨어요. 너무 많아! 3페이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참 부끄러웠어요. 3대 사건을 보내려고 했더니 3대 사건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건 1. 정청래 단식으로 본 세월호. 사건 2. 정청래 국감 때 사이버 감찰 폭로. 3. 정청래 국정감사 우상 수상. 정치 3대 뉴스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워서 네. 취소하려고 했는데. 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는 좀 바꿔야 돼. 좀 바꿨어요, 제가. 세 번째는. 정청래의 19대 우수원 10관왕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국감만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더 부끄러워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그 정청래 의원이 보냈다는 걸 대본 전체에서 보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지. 난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3페이지를 썼거든. 정치는 민망할 정도로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항상 것은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청래 의원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들을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파파이스 미모를 담당하고 있고 한겨레 자체보다 유명해지고 있는 송채경왕이죠.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TV를 좀 하니까 네. 그 실물하고 매체에서 화면에 비춰지는 거에 차이를 좀 이렇게 아는 편인데 네. 대체로 실물이 훨씬 예쁜 편이 많아요. 네. 화면이라는 게 사람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니까. 송채경화 기자도 오늘 사실 실물을 처음 보는데 네. 화면이 더 나아요. 이분은 화면이 더 나아요, 솔직히. 김원수 총수가 뭐 이렇게 뭐 미모를 담당하고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 했었는데 오늘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네.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송채경화의 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캔버스에 그리는데 약간 채색을 덜한 그리다 만 듯한 그런 여백을 갖고 있는 얼굴이에요. 부족함이 많다는 뜻인가요? 여백이? 여백이? 택시를 좀 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바로 황금똥. 그렇습니다. 애견 사료는 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지마켓이 직접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사료를 먹은 애견들의 놀라운 황금색 변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사료. 팔팔 끓는 가마솥에 유기농 사료 먹고 자란 유기농 한우를 24시간 푹 고운 네이처오다 유기농 곰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우선 이 문화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리에 컴퓨터에 앉아서 좀 난감한 기분을 느낀 게 올 한 해 내내 박근혜에게 심취해 있어갖고 세월호에서 정윤회까지 그야말로 한 해가 그런 정치적 사안으로 점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영양실조, 영양결핍 하듯이 네. 문화실조, 문화결핍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여러 분야를 다 합쳐서 문화 쪽에 국산사자 은미실 가운데 은미실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독자적인 자기 뭐랄까 화제, 자기 어떤 이슈 이런 걸 생산할 수 있어야 이제 장르적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그냥 문화는 그냥 오락 기능 정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대중문화, 뭐 텔레비전 드라마, 가요, 뭐 이런 등등으로 돼버려갖고 뭘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반적인 깔려 있는 그 뭐 정서, 기저라고 그럴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게 말하면 복고. 나쁘게 말하면 퇴행 증상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기서 화제를 크게 모아서 퇴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 접촉할 수 있는 문화 영역의 거의 모든 것에서 퇴행적인 양상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를 들면요. 뭐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네. 가령 뭐 서태지가 소격동을 불렀어요. 그 노래 분위기가 언제적 분위기예요?
소격동이 뭐예요, 근데? 모르실 거예요. 동 이름. 내가 이분 섭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성산동, 망원동 이런 건데 소격동은 어디에 있는 동이에요?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잘하셨습니다. 댓글을 하지 마셔야 돼요. 좀 괜찮은 나라들일수록 정치 권력의 동향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질 않아요. 그보다는 문화적 사안들이 그쵸. 일반의 네. 화제를 점해야 마땅한데 사회 우리 현상으로 경우는, 이제 커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 경우는 거의 언제나 정치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가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그만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패러디를 했건 거기서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서 즐겼건 결국은 그 정치 현상이 이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내 일상을 지배한다는 것 때문에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유행어 같은 걸로 올해 분위기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선정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네. 가만히 이거는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네. 이거는 거의 비수 같은 말이죠. 가만히 있지 있으라. 않겠습니다로 이 반응이 왔던 그게 뭔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것이 나라냐 이런 이 탄식의 말들이 같이 오며 가며 이랬었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많이 말한 것도 관피하, 해피하, 철피하, 금피하에서 무슨 피하가 쫙 얘기 속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갑질 논란입니다. 네. 지금 조현아 항공 부사장 건까지 해갖고 계속 됐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라면 상무, 남양유업 회장의 전횡 같은 것, 피존 그 회장의 무지막지한 언행들, 또 편의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작은 권력들,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들에게까지도 하는 갑질. 그리고 남양공업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출신은 꼽지 않겠다. 네. 예. 이거는 자국식민주의의 발현 같은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정 지역을 아주 짓 밟으면 나머지 전체가 공포 속에서 단합을 한다. 주류 쪽에 다 공업선 붙는다. 단어도 자극. 예, 알았어요. 정청래 의원님과 얘기하다가 김갑수 평론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김갑수 선생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이 거네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 실종의 새로운 문화 현상 이거 아닙니까? 예? 문화가 실종됐다. 그리고 정치 문화가 등장했다. 이런 유행어도 다 정치와 연관어로 검색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비교적 코렉트하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생활 문화가 있고 이 문화예술 장르가 돼 있는데 문화예술 장르가 실조 현상으로 수면에 가라앉은 대신에 지금 말씀한 대로 정치 문화,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일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안 되고. 하여튼 문화는 컬처다. 아, 부끄러워 진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올해 언어로 꼽아봤고요. 올해 유행어.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대중문화 쪽으로 중심이 됐던 의리의리. 아, 네. 그리고 광고로부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게 명량에서 나온 대사인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뭐 1차적으로는 의리의 유행은 이 과잉 남성성에 대한 조롱의 심정으로 재밌어한 것이다.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거는 이 국가 민족 이런 거대한 것을 국가적으로 강요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것 역시 조롱의 반응이다. 내가 왜 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유행이 된 의리의리나 뭐 등등의 이런 낱말들은 일종의 조롱의 반응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선생님 들어요.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 없어요? 매주? 저 정청래 의원님 빼고. 아니 그 우리 김갑 선생 말씀 듣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잘 청징하고 섬세한 언어의 조탁. 1930년대 김영남 선생이 썼던 시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그 새로운 단어가 연속되는 이 촌철살인의 속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언어 구사력은 뛰어나시네.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네, 조용히 손대희 선대 회장님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뭘 이렇게 아니 지금 저 김갑수님께서 올해
워딩들을 지금 쭉 정리하고 계신데 문화 실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 고수하시네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혼자 떠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수준 높아지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 약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거는 지금 주르륵 읊고 계신 거죠. 아, 근데 언어의 조탁이 정말 좋다. 울어. 자, 조금 더 나갈게요. 네. 여기까지만 간단히 넘어갈 것들이니까 올해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꼽고 싶습니다. 이게 다 대중심리가 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희망을 발견한 유일한 인물이 교황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는 네. 이순신이 그 영화 명량의 인기가 아니에요. 이순신이라는 존재의 인기예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니즘, 뭔가 대단한 존재가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뭔가 엄청난 존재인 것 같은데 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줬다. 이 양면적인 성격을 두 양반이 보여줘서 이것은 뭐 자기가 진보다 또는 그 반대쪽에 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좋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황은 진정한 이 시대 참 겸손인이더라고요. 정청래 의원님과 동일시 하시는 아니 건가요? 그런 건 꼭 얘기한 건 아니고. 올해 완전히 언어, 오르시려고. 자, 올해 언어, 올해 유행어, 올해 인물까지 갔는데요. 네. 이건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웃겼던 올해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미안하다. 네. 상당했죠 그거 맞아요. 그것도. 네. 네. 그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그 이상을 넘어설 구호가 나오겠는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앞으로 영원히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 딱 네 마디로 얼마나 많은 패러디가 나왔는지요. 그리고 실질적 효과 역시 그 한마디로 이 땅의 진보 교육감들 얼마나 많이 탄생시켰는지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모여서 동상을 세워줘야 돼요. 이분에. 감사하다고. 정확히 말하면 네. 고승덕 의원, 후보가 나와서 했던 건 음악이에요. 이 미안하다는 음악이다. 헤비메탈에서 스크리밍이라는 발성법이 있고 또 하나 그로울링이라는 게 있어요. 와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헤비메탈의 발현이었던 거예요. 메탈적인 발언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그냥 언어로 전달됐으면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왔을 것이다. 그건 음악이었다. 음악이었다. 그 분야별로 한번 들어보는데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사람들 관심사 속에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영화일 것 같아요. 영화. 네. 근데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포털 들어가서 2014 올해의 영화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기사 말고 개인들이 올린 것들이 항목이 다 다른 영화들이에요. 대부분이. 한 절반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만큼 뭐가 소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제일 실망스러웠던 영화 하나만 짚어주세요. 실망스러운 영화가 많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흥행 대비라든가 뭐 지명도 대비라든가. 실망스러운 영화는 어떤 거냐면요. 네.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가짜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너무 수준이 높은가? 이래갖고 차마 표현을 못하는 거야. 네.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 봐. 네. 거의 미칠 것 같은 영화가 비긴 어게인이었어요. 저도 그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클리셰. 네. 그러니까 그 상투적인 발상과 전개였거든요. 이 비긴 어게인 감독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원래 원작이 뭐죠? 아일랜드 그 원스. 그건 굉장히 또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원스를 만든 사람이니까 하고 가서 그냥 자동 반응처럼 이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거의 청소년 드라마식의 구도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화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굉장히 음악도 생각보다 아니었고 기본적인 전개 과정은 왜 예상되는 구도대로 해서 성공 스토리를 담아놓은 건데 하나도 새롭지 않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가 명량이었어요. 네. 명량의 1000만 관객은 사실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화 외적인 요소에서 인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영화가 좋다고 해버리니까 가령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20분 정도의 전투 장면이 사람을 꽉 잡아버렸듯이 여기서도 해전 장면이 있는데 한없이 지루한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해석을 전 딴 데서는 다르게 했었는데 최민식 씨가 대배우거든요. 뛰어난 배우예요. 그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고뇌하는 일그러진 표정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요소의 다면성을 보여야 그 영화가 좋아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위기 앞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었나 참 힘들었는데 피곤하셨구나.
의도했던 거겠죠. 의도했던 건데 너무 심했다 하는 것인데 이순신에 대한 열광이 사람들을 몰아간 것 같은데 왜 잠깐 유행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괴로웠던 영화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인터스텔라 영화 얘기는 좀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해볼게요. 다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저 되게 앞에서 궁금해요. 좀 어떻게 잤죠. 평가하실지. 저도 봤어요. 올해 저도 영화 봤어요. 나왔어요? 그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조용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영화에서 지금도 1위예요. 지금도. 아, 계속 그런가요? 예매.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각광 못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한 3주 전에 전 세계 수익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내고 있다고.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거든요. 재밌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니 이유를 제가 분석할 능력은 없어요. 저도 영화관에서 봤고 좀 힘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문득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황우석 사태가 생각이 났어요. 아하. 황우석 건일 때 열심히 인터넷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 거예요. 뭐 배반포, 줄기세포, 뭐 네. 등등해서 거의 한국 다들 전문가가 됐었죠. 거의 미친 듯이 열광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완전히 뭐 생물학이나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점철된 엄청나게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데 굉장히 경박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적 테마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면 막 무시무시해요. 근데 인터스텔라라는 게 결국 차원 이동인 건데 네. 차원 이동 속에서 다른 공간이 쫙 제기되는 어떤 전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옛날을 들여다보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3시간 그 영화는 반을 어쩌고저쩌고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겁게 본다기보다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능력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혹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감독이고 이 정도로 많이 보고 남들도 초반에 본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하고 난 영화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혹평한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일단 봐줘야 되고 왜들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그 무리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한마디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편성 효과라고 하죠. 네? 편승 효과. 네. 발음이 정확하네요. 아니 말 조심해 주세요. 송수는 지금 갑자기 당황할 줄 알았어. 뭔가 있어 보여서 따라갔다 이런 거잖아요. 책 같은 거 정의란 무엇인가가 200만 부 팔리는 게 일단 그런 그것이 현상이긴 초반에 한데 확 몰아친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잠깐 몰리면 그 다음에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00만 넘었죠? 900만 계속 가요. 얘기하는데. 지금도 MA율 1위인 것 같아요. 예. 단순한 그럼 지적 허용심이 아니라 지적 거기에 허용심으로 뭔가가 될 수 있는 있다라는- 한도가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러면 글쎄 벗어나고판가? 현실 세계에서. 저는 진짜 빤한 인간인가 봐요. 비판하신 비긴 어게인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보고 난 뒤에 되게 3시간이 지루한 줄 몰랐다 하는 평만 내쏟았고 저도 스스로 되게 네. 자족했어요. 나도 이제 봤다. 저도 인터스텔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원스는 중간에 보다가 끊었고요. 비긴 어게인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인터스텔라도 보고 나서 야 이거 또 봐야지 그러고 지금 또 봐야지까지. 또 봐야지까지. 왜 또 봐야지까지 생각했어요? 아니 보고 났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 새로웠어요. 나는 이게 어떻게 새로웠냐고. 너무 길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인터넷 이렇게 지금 뭔가 서핑하고 영화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시각화시키기가 네. 어려웠던 근데 개념이었죠. 그걸 예. 영화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 아니, 자체가 저는 몇 장면만 그렇잖아요. 몇 장면만. 이 영화 전체 스토리 구조는 이게 1시간에 끝내도 충분한 내용이었잖아요. 왜 선대인 소장님을 공격하고 그러세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지금 인터스텔라가 뭔지 검색하고 처음으로 검색해보고 있어. 지금. 이게 다들 얘기하고 인터스텔라 뭐지? 검색하고 있어. 블랙홀 얘기인 것 같아요. 블랙홀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영화 보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가 진짜 아닌데 줄거리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영화로 다시 돌아옵시다. 사족 같지만 좋은 영화에 대한 고전적인
기본적인 정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신없이 재밌으면 좋은 영화예요. 007 같은 거. 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을 마구 흔들어 놓으면 또 좋은 영화예요. 또 하나 영화적으로 기법적으로 새로운 걸 하면 또 좋은 영화예요. 이 기준으로 케인 이런 것처럼. 네, 물론이죠. 그 기준으로 봅시다. 2013년 초까지 했던 변호인은 지난해 걸로 넘기고요. 이 얘기를 또 길게 하면 그러니까 새해 벽두. 올해 영화 가운데 제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으로 선정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엘사가 나오는 겨울왕국이에요. 네. 좋은 영화죠. 아름답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의 용기나 삶의 희망 같은 거를 느끼게 해준 좋은 영화죠. 그다음에 명량. 이것은 엄청나게 흥행이 된 영화죠.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거는 안 보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은데 재밌습니다. 아주 묘한 영화고 특히나 타임이나 해외 언론이 올해 최고의 영화로 거의 다 이걸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고의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기대하지 그리고 않았는데. 네. 현재 진행형으로 인터스텔라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뭔가 하여튼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잘 요약이 되지 않아서 저도 그 요약이 안 돼요.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선정으로 올해 최고의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친 최고의 영화로 저는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데 해무 문성근 씨가 모처럼 못 봤네. 네. 좋은 역할로 저도 나온 못 봤습니다. 영화인데 이성근 씨가 애처로워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어두운 영화 아닐까요? 맨날 연쇄살인범이나. 이 분위기는 저랑 똑같아요. 저 황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황해는 재밌었어요. 원통하기까지 한 영화가 저로선 이제 주관적인 선정에 해무하고 왜 끝까지 그렇습니까? 간다. 왜? 그러니까 한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거기 축약돼 있어요. 해무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닥친 위난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있나. 그게 그리고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알레고리가 있구나. 내적으로 흐르는. 혹시 감독 의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아니, 그럴 수도 찾아내신 있어요. 거예요.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라는 거.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문제작으로 카트. 같은. 네. 그리고 고온거리라고도 부르는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그건 재밌었어요. 네, 충격적으로 그리고 봤습니다. 하나 더 꼽고 싶은 건 영화적으로 사실 이게 재밌다고 하긴 참 어려운데 아주 불편한 영화인데 도가니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공주라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 때문에 막 화가 나요.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밀양 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이순신 감독이 다룬 영화인데 관객을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거든요. 작품을 만든 사람은.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은 아주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보고 나면 어디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될지 모르겠어. 그 가해자인 청소년 그 애들을 향해서 남자애들을 향해서 그러기도 뭐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영화로 한공주를 꼽고 싶은데 마치 문제적인 김기덕 감독의 작품 같은 그런 영화였군요. 안 보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화에 이어서 참고로 여기서는 TV 드라마를 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밤에 TV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하재근 씨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선정을 했어요. 하재근 씨라고 문화평론가로 아주 이렇게 괜찮은 친구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A그룹, Z그룹으로 나눴어요. Z그룹은 안 봐도 되는데 인기 있었던 거. 왔다 장보리. 네. 그죠? 별에서 온 그대 뭐 등등. 이거 뭐 별 그대 같은 건 많은 분들이 좋아는 했으나 이게 참 이렇게까지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저도 A그룹. 봤는데 이렇게 배우 얼굴을 보는 게 재밌어서 보는. 그다음에 괜찮은 드라마로 꼽을 수 있는 게 정도전, 밀회, 네. 미생, 미생. 유나의 거리.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아는 드라마인데 네. 이거는 하재근 씨의 언명입니다. 개과천선을 꼭 넣어야 된다. 금융계 문제점을 이렇게 파헤치다가 그냥 금세 문 닫아버렸는데 제대로 다뤘다. 뭐 등등입니다. 이렇게 좋은 드라마도 가끔씩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었을 수가 얘기를 해갖고 제가 대신 전하는 건데 어쨌든 TV 드라마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모이면 그때 베스트셀러 소설 주인공을 갖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요새는 어느 때부터가 영화를 얘기를 많이 하다 이제 많이 드라마로 내려온 것 같아요. 드라마를 일상의 얘기의 소재나 관심사로 삼더라고요. 사실 그거 저도 느끼는 게요. 포탈의 기사를 읽다 보면 그 여배우 혹은 남자 그 탤런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탤런트가 뭘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이 배우가 혹은 탤런트가 사고 쳤나 보다 하고 클릭해서 보잖아요. 드라마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 누구랑 누구 결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자, 음악으로 넘어갑시다. 서태지의 소격동하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이 두 개를 꼽겠습니다. 이건 가요인데 일단 팝은요. 네. 지금 올해 가령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등등 유명한 사람 꼽아도 우린 몰라요. 네. 이게 이제는 이상하게 그 왜 소설도 장르 소설이라고 해서 특정 계층들이 막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팝이 이렇게 옛날 엘튼 존이나 비틀즈나 롤링스톤처럼 보편적인 게 안 되고 네, 맞아요. 특정한 계층과 나이의 사람들이 즐기는 하위 문화처럼 변해버렸어요. 락처럼. 네. 그러니까 올해 팝 꼽으면 뭘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그냥 중고생들은 팝 모릅니다. 네. 진짜로. 그 가요만 듣고. 네. 이 소격동 얘기는 이제 서태지라는 90년대 청소년의 반란을 상징했던 존재가 세월이 흘러서 그보다 더 이전 70년대적 정서로 돌아간 노래를 했고 사실은 반짝 반응이 쫙 있다가 가라앉긴 가라앉았는데 그 이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같은 거 뭐 슈퍼스타 K도 있고 요새 진행 중 K-팝 스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심을 모은 이 출전자들의 노래들이 뭐 슬픈 인연이라든지 이 옛날 정서를 가진 조용한 노래 그리고 막 질러대는 노래가 아니라 낮게 내리 까는 노래 이런 쪽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한 경향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태지의 소격동이 그 아이유도 같이 불렀는데 전 아이유 버전이 두 더 버전으로 좋더라고요. 네. 특별히 더 인기와 각광을 많이 받았다기보다 이런 경향성이 2014년에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전반적으로 정치 전반에 깔려있는 퇴행적인 분위기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죠. 그거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은 신해철이라는 걸출한 뮤지션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신해철한테 그렇게 관심 많지를 않았었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고인이 되니까 집을 뒤져보니까 신해철 전집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 거를 막 들었어요. CD 4장에다 한 장, 5장짜리 전집인데 온갖 돈 안 되는 장르를 다 실험해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요즘에 대중 가수라고 하면 대중이 뭘 좋아해야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전부 역행을 한 거예요. 한창 인기가 있으면 그 돈으로 인기 없을 법하지만 음악적으로 의미 있다 하는 걸 온갖 실험을 다 했어요. 어쨌거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거는 신해철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 음악이 우리 삶에 무엇이든가를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에서 음악은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소비 품목만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음악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책을 하겠습니다. 책도 이제는 특이한 장르가 돼가는 것 선생님하고 같아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2시간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 해요? 우리는 의원님 그딴 식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은 나 이거 끝나고 또 김갑수 만나러 가야 돼. 다른 값수. 책은 좀 무지하게 빨리 할게요. 아무래도 올해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선대인 소장이 계시니까 그건 그쪽에서 얘기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일인 것 같아요. 예스24가 선정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 3개를 들어볼게요. 베스트 1, 2, 3입니다. 하나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그다음에 윤태호의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이거는 웹툰으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케이트 디카밀로의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동화인데 이 세 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드라마. 다 이 드라마셀러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원작이거나 드라마에서 막 에드 툴레인처럼 많이 보여져서 그게 반응을 얻었거나 원작이거나 뭐 이런 영화화되거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셀러가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을 점하는 현실은 참 슬픈 거예요. 책이 독자적으로 자기 자생력이 없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니 거기서 이거 한번 볼까 하고 연장선상인 하위 장르가 된 거지 책이 컨텐츠 생산물의 이 가장 그 메인 그 거점인 것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면 약간은 그럴지 모르나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해요. 왜 그런지를 잠깐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세 권이 모두 드라마셀러다라는 요인과 더불어서 올해 가장 많은 책을 구매한 연령대가 40대,
40대 중에 여성입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의외네요. 그죠? 독서 인구의 고령화예요. 그렇잖아. 고령인가요? 40대 여성이면? 예전에는 그러면 주 소비층이 20대 오피스 레이디들이 압도적인 독서 소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계속 사는데 신규 인력이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의 고등학생, 지금의 대학생, 지금의 20대 직장인들이 30대들이 책을 안 보는 겁니다. 물론 40대 다음에는 30대이긴 해요. 50대가 아니고. 그것도 40대 다음엔 적어도 20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책하고 인연이 없다. 이걸 설명하는 거여서. 처음부터 모니터를 보고 자랐어요. 그 세대는 생각해보면. 예. 네, 책 읽는 습관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책이 모니터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하여간 지금 1, 2, 3위를 점한 이 책들이 물론 베스트셀러는 그렇게 뭐 진지하고 뭐 중요하고 이런 책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속성. 예는 있었죠. 닥치고 정치라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책의 품질이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보여요.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올해 팔린 20권의 주요한 책들 순위별 명단 가운데서 한 2권 정도 주목을 해볼 책들이 있었는데 7위가 제레드 다이먼드의 총균 쇠였습니다. 아직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게? 네, 이게 배경이 뭘까? 네. 그러면 그 수능 준비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200만 부 팔린 배경은 고등학생들이 사준 거거든요. 정확히는 고등학생 엄마들이 사준 거예요. 네. 논술 때 나온다 해갖고. 혹시나 대학생들 과제 내지는 뭐 이런 등등과 뭐 현실적인 연관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분명히 이건 굉장히 좋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순위에 있는 게 좋고 또 하나 11위로 강신주의 감정 수업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저자가 자기 언어로 녹여서 쓴 얘기들 감정 수업을 비판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 학문적 대상으로 놓고 비판한다 뭐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철학계에서는 비판도 해요. 예. 뭐 누구는 파시스트라고 이 낭만 파시스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낭만 파시스트 1위는 한비아더만요. 한비아랑 친구인데 완전히 매맞고 있던데 좌우지간 감정 수업 같은 거는 저도 완독을 했는데 아주 좋은 책이다. 네. 예, 우리 내부를 아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벙커 출신이라고 제가 키웠다고 제가 주장하고 근데 강신주 박사님이나 총균세 이런 거를 떠올려 보면은 다시 불고 있는 이제 인문학 공부 바람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강신주 선생님은 철학을 좀 더 쉽게 대중화시키면서 어필을 하시기도 했고 총균세는 소규모의 어떤 독서 모임에서 제일 먼저 선정하는 책으로 꼽히기도 한데요. 지금 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 인문학적 열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접근이 어려운 책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언급한 책들은 그래도 읽으면 읽혀진다는 말이죠. 스피노자가 정의한 48가지의 감정을 현실에 맞게 분석한 책. 금방 또 감정 검색하셨어요. 검색의 감정성. 검색해가지고 철학자 강신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순서의 마지막인데 이 프로그램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책 소개는 끝난 건가요? 책 얘기의 그러니까 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책 얘기의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참고로 저도 책을 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저도 냈는데 제목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안 팔리더라고. 저는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본인 전세를 하기라서. 본인 전세 탈출부터 하시라고. 아니 우리 둘이 제목이 공통적이네요. 제가 올해 8월에 낸 책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 와. 네. 그렇죠. 이 미치게 하는 세상이죠, 진짜. 자 마무리인데요. 뭐 대중적으로 어땠다라만 얘기하기는 책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책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쩌다가라도 진지한 영역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 문학 작품 가운데 꼽아보자. 그래도 올해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걸 꼽아보자 했을 때 현역 평론가나 대학에 있는 친구들 몇몇에게 전화를 제가 돌리는 성의를 바랬습니다. 대단한 성의입니다. 출연하시기 위해서. 1분 만에 보냈거든요. 올해 3사건 하라고 했더니 자기 걸로 전부 다. 그래서 크로스를 해서 꼽아보니까 장편 소설은 한강 씨의 소년이 온다. 이거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와도 거의 모를 거예요. 몰라요.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다음에 시집은 나희덕의 말들의 돌아오는 시간 이게 공통적으로 꼽혔어요. 이 시간 이후에 이 두 가지 서적들의 판매고를 보고 파파이스의 인기도를 체크할 저희가 수 있겠네요. 사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해 접기 전에 나 책 한 권 정도 읽어야 되는데 시집 한 권 정도 사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먼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를 보시고 그 다음에 미친 부동산을 보시죠. 파파이스의 격조가 상당히 높아지고 네. 그리고 올 한 해를 다 훑은 느낌이어서 나머지 분들도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네. 그중에서도 정청래 의원은 제가 다 말했고요 이미. 정청래 단식을 본 세월호. 정청래 국감 활약. 정청래 국정감사 우수상 다 했거든요. 오늘 선대뉴스. 오늘은 개밥 광고. 개밥 광고인데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이 개밥 광고는 저희 마켓에서 제품을 팔 때 항상 전 직원이 먹어보거든요. 인체 실험을 한 다음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 다음에 근데 이 개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애견 체변단을 모집했어요. 애견 뭐요? 애견 체변단이라고. 체변단? 체변단. 아. 자기 개한테 이 사료를 먹이고 똥을 확인한다. 개똥이 황금색으로 변했냐 안 변했냐. 그래서 변한 사료만 팔겠다. 네. 그랬더니 요 사료가 선정이 됐어요. 아침의 사료. 아침의 사료. 게시판에 가면은 우리 개 똥이 황금으로 변했어요. 똥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황금색이면 막 설사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시기 전에 꼭 개똥 사진을 확인해야 돼요. 네. 우리 개똥이 이렇게 확인됐다. 생산 후 3일 이내의 사료만 배송을 하겠답니다. 보통 개사료들이 언제 생산했는지 모르는데 3일 이내의 사료만 배송하겠다고. 아침에 개사료입니다. 네. 아침에 개사료. 자, 그러면 이제 손대인 소장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오신 내용을 최대한 짧게.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거야, 이게. 최대한 짧게. 3가지 항목을 보내주셨는데, 보세요. 첫 번째,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 부채 급증. 2번째, 양적 완화 종료와 세계 경제 디커플링. 3번째, 현대 한전부지 인수와 삼성 실적 반토막. 이게 3대 이슈예요. 그중에서 이건 2분 정도면 정리가 되겠네요. 각 항목당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되나? 항목당 왜 이게 선정됐는지 약 1분 30초 내에 정리해 주시고. 저 1번이 제일 궁금해요. 네. 자, 1번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급증이 왜 첫 번째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주택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부양책을 많이 썼죠.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꺼냈는데 그게 이제 올봄 이후로 다시 이제 약발이 좀 약해지는 듯 했어요. 특히 이제 뭐 그러면서 약발도 경제 용어입니까? 전문 용어. 아니 의학에서 쓰는 의학 말 좀 하자 진짜. 아니 1분 30초로 줄이면 자, 그래서
이제 약발이 좀 다해가니까 그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택 대출 규제를 푼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한 2016년 총선 앞두고 꺼냈을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큰 카드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다급했다는 거네요. 네, 카드인데 이걸 지금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카드도 이제 먹히지 않는 분위기로 갈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위험하다는 거는 집값이 폭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은 아니겠죠. 네. 그럼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 제가 손대희 손대희 기자가 지금 신혼이잖아요. 네, 손대희 소장님 나오면 꼭 물어보고 집 싶어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전세값도 갑자기 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참고로 손대희 소장님도 전세입니다. 근데 주위를 보면 가끔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이런 아파트는 뭐 당연히 꿈도 못 꾸고 이런데 뭐 방 3칸짜리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신축 뭐 빌라인데 1억 9천 뭐 2억 대 초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사실 네. 전세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거 지역구 어떻게 해야 유권자니까 되나요? 얘기하는데 임대주택 좋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상암동 순위를 상암동 봐야 쪽에. 되고. 네. 네. 내가 한번 심 좀 써볼게. 그런 거 사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빚을 무리하게 내지 말고 집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은 빚내서 집 사라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 강조점은 빚에 가 있는 거지.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네. 뭐 충분히 소득이 있고 뭐 집값이 주변 뭐 이렇게 시세에 비해서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주변 집값이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해 봐서 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만 은행 근데 빚이 대출 그럼 몇 금리를 잘 퍼센트 따져봐야 정도가 돼. 그러니까 적당해요? 빚을 많이 네. 지면 위험한 상황이란 거죠. 질문 좀 하나 할게. 근데 우리 경제 문제가 이제 부채다. 네. 예, 개인 부채, 공기업 부채, 뭐 정부 부채. 이 덩어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말로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짧게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부채로 인해서 그런 붕괴 위험까지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정부 그 관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극복이 가능한 거다. 어떤 진단을 부채가 하세요? 엄청 심각한 규모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위험하냐?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도 가계부채 문제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절반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도 사실 뭐 시설 투자다 뭐 이렇게 뭐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상 최저금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금 6년째 7년째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를 유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 가구가 대출 갈아타기. 네. 대출 갈아타기. 그래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가구들이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원금 상환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사실 집값이 이렇게 굉장히 침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뭐 미국의 이제 양쪽 하나 종료하면서 금리 올리는 그런 과정하고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금리가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거치 기간 연장을 해주지 못한다. 즉 갈아타기를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는 네. 많이들 언론에서도 공개 경고하는 거니까 네. 제 얘기는 우리가 IMF를 체험했어요. 네. 그럼 뭐가 위험이 오느냐. 폭탄이 빵 터지는 현상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냐. 뭐가 뭐 해일이든 폭탄이든 빵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단정은 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라는 건 제가 볼 때 뭐 한 최소 30% 이상의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빌린 평균 부채액이 3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최저금리 수준이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자로 한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자만 내게 해주는 거치 기간 동안 이렇다는 거고요. 만약 어느 순간에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어서 원리금을 다 갚아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80, 9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월. 네. 그렇죠. 근데 월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을 내면서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요건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경제가 어떨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적완화 네. 종료.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세계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에 왔을 때 워낙 경기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추락하니까 돈다발을 막 풀어서 그렇죠. 돈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를 밑에 대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줄여준 거죠. 선대 선생님이 했던 표현 중에 네. 가장 와닿는 표현이네요. 널 이렇게 설명했어. 지금 청수님이 잘 이해를 못 돈으로 거지. 만든 매트리스. 네. 그래서 이게 돈을 무제한적으로 막 풀어서 이자율 떨어뜨리고 현금 막 그렇죠. 푸는 거. 네. 양적 완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크게 보면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 인플레이션.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지금 뭐 경제 위기 전만큼 사실 뭐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주식 시장이나 뭐 주택 시장은 막 이렇게 또 막 가격이 뛰고 막 이러잖아요. 또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막 신흥국들에 이렇게 막 그 미국에서 풀려난 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두면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 과열돼서 이제 또 인플레로 확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막 풀어 제끼던 모드를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높일 것이고 네. 다시. 그 줄여가는 모드가 이제 아까 저 양적 완화 종료 단계였고요. 이제 2달 전에 양적 완화는 종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네. 자, 이제 매트리스는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금리를 올려가야 됩니다. 네. 조금씩. 그래서 뭐 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이제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이게 내년 한 뭐 상반기나 하반기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17년 8년 정도 가면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은행에다가 대출 받았으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일단 올라가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사실은 제로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0% 금리인데 이걸 기준금리를 4%로 올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이 제로인데 우리가 2%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금리 차를 유지한다면 실제로는 한 6%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금리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다 따라 올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네. 네, 청소는 안 들어요 저는. 네.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올리고 싶지 않아도 그 미국의 이제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로 이렇게 막 풀려난 돈들, 이 돈들이 신흥국에도 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00조 원 정도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예.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700조 원 정도가 단기성 투자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기 금리가 네. 제로니까. 네. 그렇죠. 이 자금들은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은 낮은 대로 흐르지만 돈은 금리가 높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당장 지금에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월 달에 그 주가가 2080까지 갔다가 갑자기 1910 정도까지 확 내려 꽂은 적 있죠. 아시는 분들. 아무도 주식 투자 안 아무도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 아니 그래도 야 일반인들은 그래도 보긴 하던데 진짜 너무 하시네. 우리는 이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아니라. 그게 단기간에 하여튼 1060, 7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게 빠질 때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라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알거든요. 네, 순매도에 실제로 팔고 남은 금액이 한 2조 3천억 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총 금액이 한 700조 원 된다고 그랬죠. 외국인 단기 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조 3천억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단 몇 조 원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흔들린다.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때 환율이 확 뛰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환율이 확 뛰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10원 달러당 1,010원 정도 가 어디로 있다가 느껴야 돼요? 자, 그럼 느끼지 말고요. 달러당 1,010원 정도였다가 올랐긴 했어요 그때 맞아요. 1,080, 90원까지 확 뛰었었습니다. 예. 그게 왜 뛰었냐 하면 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있다가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들어오죠. 근데 빠져나갈 때는 달러로 다시 바꿔 나갑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달러 사니까. 달러 수요가 필요한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환율로 표시될 때는 환율이 확 올라가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려도 되지. 안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외환위기 와요. 자, 외국 자금이 막 빠져나가는데 계속 우리는 안 올리고 있어. 그러면 빠져나가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가 없으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막 치솟는단 말이에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붙잡아두기 위해서 일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다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상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져오고 그러면 국내 투자된 달러 자금 빠져나갈 거니까 우리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고 그러면 이 부채 많이 진 집들은 뭐 아파트 경매로 내놓든지 쏟아내고 이 그림이라면 뒤죽박죽이 눈에 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 네. 그러니까 금리를 진짜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전개될지 눈앞에 뻔한데 정부로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쓸어 담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러니까요. 돈을 더 빌려가라고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데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왜 그거에 관심을 갖냐면 만약에 그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와요. 국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려서 뭐 생활상의 위기가 막 닥쳐와요. 네. 그러면 이게 옛날처럼 시민 저항이 오는 게 아니고 파시즘이 확 전개될 상황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가 경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 좋은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제됐던 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초이노믹스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선대인 소장이 말한 걸 압축한 하나의 단면인데요. 왜냐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도 완화하고 주택담보 비율도 완화하고 사람들한테 집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부양책이죠. 주택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끌벅적해야 경기가 이제 뭐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과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4% 5% 막 해버려요. 그러면 세금이 더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이렇게 늘린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적자 재정 편성이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적자 재정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계속 왜 균형 재정 안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입장은 이렇게 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경제 전망치가 틀렸다. 국회 입법정책처나 예산정책처에서도 경기 전망을 4%로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또 세금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다시 이걸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선대인 소장이 말하는 것도 지금 너무 그 완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있잖아요. 막 행가리 하다가 딱 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우리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70%를 이미 넘었어요. OECD 국가들 평균이 지금 한 134%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70%까지 가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해했어요. 양적 완화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네. 양적 완화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디커플링 현상이 올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왜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디커플링이 뭡니까? 커플링은 반대말입니까? 그렇죠. 커플링을 빼다. 커플은 이제 같이 간다는 함께 같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건 이제 같이 가지 않고
뭐 탈동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고 반대로 알았어요. 움직이는 거죠. 같이 안 간다. 네. 한마디로. 자, 미국 경기는 좋아집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기는 지금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유럽은 거의 디플레 직전 상황에 가 있고요. 중국도 10% 성장하다가 이제 7%대 성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 교육국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뭐 한 단계 꼬꾸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동조 현상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경기 회복에서 미국을 딱 떼어놓고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다. 그렇죠. 우리도 상황이고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경제학자가 쓰는 용어로 정의하면 뭡니까? 가령 경기 불황이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 가령 뭐 디플레이션이다. 네. 뭐 뭐다. 이렇게 몇 개의 용어로 정리하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긴 힘든데요. 디플레는 하여튼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디플레라는 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낮기는 하지만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3% 조금 넘는 그런 성장률을 지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걸 왜 체감을 못 하느냐. 서민 가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디플레에 준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건 왜 이 3% 성장이 대부분 기업들한테 돌아가고요. 재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또 고소득층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대략 한 중하위 80%의 가게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거의 뭐 디플레이 준하는 상황처럼 늘 느껴지는 걸 거예요. 선대인 소장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쉽게 안 설명 좀 좋은 얘기인 것 해달라고. 안 좋은가 모르겠다. 네. 옛날에는 네. 그 정부에 불리한 소문이 있으면 숨겼어요. 네. 지금 안 그렇습니다. 네. 소문이 소문을 덮기 때문에 와를 쏟아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론인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 대중이 노출이 되면 어떤 판단과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배 권력의 뜻대로 간다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통솔하는 새로운 이제 기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네들 이명박 시절에 보세요. 국정원 웃기는 짓 인도네시아 그 뭐 별 막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통제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혹은 권력이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통치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위기론이 지금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한국 경제는 위기다가 지금 토론 사이트나 논쟁 사이트에서 본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이젠 지친 거야. 그래서 만성이 돼서 아 그냥 사람은 이렇게 원래 살아가게 돼 있나 보다. 그리고 위기는 항상 경제학자 특히 진보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대로 또 가는 것이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 말씀에 약간 이제 뭐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공부채를 늘려서 미래의 자금인데 그걸 끌어와서 지금 현재의 충격을 줄이는 데 썼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부채액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더 충격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는 미래에 쓸 돈을 끌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의 크기가 덜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미뤄져 있는 건데 계속 미뤄져 왔죠.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향후 2, 3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건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현대가 한전부지를 인수하고 10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왜 3대 뉴스에 넣으셨는지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왜 그게 3대 뉴스죠? 자, 한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를 꼭지점으로 해서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대가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한 2배 이상 비싸게 샀다. 자, 근데 지금 그 세계 자동차 산업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뭐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업체지만 이런 데가 지금 뛰어들어서요.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끼리 경쟁했던 구도라면 이제는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몇 년 안 있으면 상용화되는 단계에 가고요. 굉장히 완전히 180도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 중요한 국면에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현대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땅에다가 투자했다. 이겁니다. 향후 몇 년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기존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없는 상황. 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뻘짓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재벌도 경제 위기 상당히 한 요소로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다. 예, 향후 몇 년 안에 펼쳐질 어떤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뭐 기업들 자체도 뭐 위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쨌거나 뭐 좋든 싫든 그 큰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삶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부채 때문에 죽을 맛이고 대기업은 해외 경쟁력 떨어져서 이게 큰일 날 문제면 혹은 오노의 뻘짓으로. 그럼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이제 이 사회 부분에서 이재정 변호사가 준비해온 사건들 3개. 이것도 간단치 않은 사건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세운 건 어떤 분도 토 안 다실 것 같은데 세월호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 붕괴 시스템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게 유우성 간첩 사건 무죄 거기에 또 이어진 우리 민변 장경욱 변호사님을 위시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이제 징계 요청, 뭐 수사 시작, 뭐 이런 공안 정국에 돌입하게 되는 이런 사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연내 선고니 뭐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작년 12월 달에 시작된 얘기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플레이는 올해 있었잖아요. 내란음모 사건으로 비롯된 정당 해산. 근데 세월호를 안전 문제로 기보다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세월호의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 총체적인 문제들이 그 원인에도 축적돼 있고 또 대처하는 대응 방식에도 총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짧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법조인인 제가 요약할 방식은 아니긴 한데 결국은 자본과 국가의 협치에 의한 예정된 인재, 그리고 공적 시스템의 민영화로 인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한 그런 사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또 정치적인 문제도 또 같이 거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주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세월호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거들어 주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끝나기 전에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논평하는 것으로. 세월호는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저희가. 세월호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을 왜 같은 사건이라고 보냐면 나를 위한 국가가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셨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문제. 이거는 한국 사회 우경화.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정도를 보면 우리가 훨씬 심해요. 이 우경화가 시민사회에서 제어돼서 진보 보수가 같이 공존한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하면 굉장히 건강한데 만약에 정말 통진당 정도는 해산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시기 되면 이제 우경화가 거의 끝간데 없이 이제 더 가겠죠. 마구마구. 야당. 백업을 받는 거죠. 우경화가.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야당 의원이 여기 계시지만 보세요. 그렇게 많은 야당 의원이 이
뭐 이런 큰 문제 앞에서 갑자기 앵그리해지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지금 김갑수 선생이 나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긴 하는가? 저는 이것을 뛰어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밝혀낸 사건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사회 3대.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네. 세월호를 통해서 국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지 이런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했다면 사이버 사찰을 통해서는 국가가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국가가 경찰 국가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의 자유가 무너졌다.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존재가 없는 야당 국회의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사찰 방지법을 제가 냈어요. 4개를. 네, 잘하셨고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싸워서 제가 관철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통신을 그 내역을 조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 통화 내역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지하는 것이 38%밖에 안 돼요. 62%는 지금도 내 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2,500만 건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이버 사찰 방지법 4가지를 제가 패키지로 오픈넷과 공감해서 같이 냈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유수의 변호사님들이 같이 결합해서 그 안을 협력해 만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정 우리 변호사도 여기에 참여를 예, 물론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통으로 편집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재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공통의 화제가 이거구나 해서 제가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의원님은 정치 부분 다 얘기하신 것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회 분야 중에서 세월호를 뺀 나머지 2가지를 간략히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험하게 된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뭐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그 유가려 씨의 국정원 탈출을 도왔던 장본인으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내란 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은 변호인으로 관여하고 대리인으로 관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변호인으로 대리인으로 관여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켰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석기 변호인은 누구인가 하면서 종편에서 연일 뭐 대리인단의 면면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아까 대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미인들이 많이 나는 곳.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늘 보는 방송이 바로 조선인 거예요. 근데 재정이가 저 이석기 빨갱이를 변호를 해 하니까 갑자기 두려우셨던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너 민변 변호사 하는 것까지는 내가 괜찮다. 박수 줄 수 있지만 힘든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석기는 아니다. 이러다가 너는 이제 무너진다.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건 동료 법조인한테조차도. 심지어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조차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진보당에 거리감을 두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나와 계시지만 당에서 역시 그런 경향을 보이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 이러다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 나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투지가 솟더군요. 그러네요. 제가 괜히 마이크를 넘겨드렸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짜고 들어왔어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드 컴플렉스란 얘기를 늘상 해왔지만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었어요. 우리는 진짜 겁주기가 잘 통하는 나라예요. 사실 정당해산 사건이니 이석기 사건이니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웃긴 법적으로는. 얘기고, 말이 안 되고, 뭐 3주에 한 번씩 헌법재판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모여서 최고의 법률가들이 쟁쟁한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앉아서 법적 공방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공방할 만큼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정말 코미디거든요. 네. 그쪽에서 내놓는 증거 자료가 뭐 지만원 씨, 아시죠? 시체 장사한다고 세월을 시체 장사한다고 얘기했던 지만원 씨의 칼럼을 뭐 증거 자료로 내놓고 뭐 이런 식의 정말 조악한 재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는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정당 해산이라는 헌법의 기틀이 되는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수 정당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헌법이 무너질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사실 지금 뭐 연대 송건이 뭐냐 하면서 바람 잡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기각될 걸로 봐요. 그래야 응당한데 근데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들의 승리인가? 이건 뭐 진보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저희 방어하기 위해서 나섰던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섰던 여러분들의 승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실 딱 라벨링 하나 하려는 거잖아요. 네, 저쪽은 그렇죠. 북한하고 정북 좌파, 예. 북한하고 붙었다는 라벨링을 위해 그 우리나라 법적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론과 상관없이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그럼. 성공을 했고 디테일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근거가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통합진보다 과정에서. 의원을 한 사람 부르려고 해도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김재원 의원 같은 네. 경우 부르려고 해도 그 의원을 왜 불렀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파파이스 내가 괜찮으시겠어요? 가는 이렇게. 네. 내가 가는 것이 피해가 되지 않겠냐고. 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때 한번 뭘 해보냐면 이제 우경화나 이런 사회를 지배하는 공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베나 젊은 애들이 6.25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기억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이 일종의 감정체계. 그러니까 내 생활상에 이익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확 지배하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에릭 프롬식으로 설명을 하면 자유로부터의 도피.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독재 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네.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우경화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꼭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재밌게 해주면서. 두 번째 이슈가 뭐였죠? 사실 그 육아려 탈출 사건 당일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겨레 TV인 거죠. 한겨레 네. 신문조차도 큰 관심을 초기엔 두지 한겨레가 않았어요. 반성할 게 아니, 많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저희 집으로 와서 직접 이제 취재도 하시고 이렇게 저희 집이 안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경호 변호사님이 뭐 법률적으로도 저렇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육아려와 함께 있으려면 여성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다가왔을 때 완력으로 그들로부터 이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누구인가를 고민을 하셨더니 이재정이다. 인물이에요? 팔뚝이에요? 팔뚝이요. 인정. 그래서 제가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 정치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몇 분들한테. 근데 왜 저한테는 사실상 안 했어요? 그게 패착이었네요. 의리의 정치인 정청래. 그게 패착이었네요. 사실 그때 거기에도 어떤 레드 컴플렉스가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간첩 사건들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나기 전에는 이제 관여하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재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레드 컴플렉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네. 그 축이 두 개인데 공포라는 감정과 증오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60, 70대를 지배하는 건 분명하게 공포예요. 네. 전쟁 체험이라든지. 근데 지금 젊은 세대를 꽉 채우고 있는 그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 증오가 같거든요. 증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증오인가 네. 이걸 좀 아주 꼭 규명을 했으면 좋겠는 게 보세요. 신은미 씨. 예. 그 토크쇼를 열심히 들어보고 그 오마이에 연재한 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걸 비난할 수 있지예요. 네. 뭔가 씹을거리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라든지 뭐 도시가 활력에 차 있다라든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식적인 여행자 시선인데 난리법석을 치는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김갑수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몰상식과 비정상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김갑수 선생님의 뇌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 국회에서는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이어서 유호성 간첩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예, 뭐 정리가 아니라 마무리 발언으로 꼭 해야 될 얘기는 이를 통해서 이제 민변과 우리 또 장경호 변호사님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대머리시군요. 예. 뭐 국정원이 띄워주고 또 마지막으로 또 지금 검찰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변이
진보적 법률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의 태양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법률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거는 참 못해요. 부족하기도 하지만 숙려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반격하겠다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장경욱 변호사님이 뭐 징계를 받고 또는 뭐 형이 선고되고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방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장경욱 변호사님이 이렇게 증명해냈던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인권이 한없이 추락하고 대놓고 이렇게 증거까지 조작하며 추락시키는 예. 이런 사건들을 또다시 양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큰 방해물이 되는 민변 변호사들을 다 조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런 저쪽에서 먼저 걸어오는 공격의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민변 스스로가 저들이 저런 치졸한 보복을 하는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의식과 이제 근본적인 싸움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선포를 했는데 딱 그때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묻혔어요. 한겨레에서 취재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선언을 하고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발적인 행동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연대 활동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아마 공격의 화살을 곧 쏘게 될 겁니다. 2015년에는 그러면 민변이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변호하고 방어해 주는 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하는. 그렇죠. 권력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그럼 저는 민변의 신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의 신변 보호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단어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투자? 신변. 저는 민변의 신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신체까지 제가 다 보호하겠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냐고. 우리는 답합니다.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기 위해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더 싸게 판다고. 당신이 비타민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마켓에서 나눠보세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세월호가 어떤 의미였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 여기 다루기도 많이 했는데 태행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찰도 얘기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내내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뭐랄까요. 태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일상들을 다 사찰하고 있고 옥죄고 있고 뭐 민변 같은 법률가들도 겁주고 있고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내가 원래 이랬던 것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불과 5, 6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항상 이런 나라에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한 나라에 내가 사는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보면서 익숙해지지 말고 계속 불편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개인적인 소회고. 정청래 의원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죠. 저는 단어로 정리하면 눈물과 비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세월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 얘기는 그만하겠고. 근데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24일간 비워봤잖아요.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근데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라 하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깐에는 조국과 민족, 뭐 통일, 민주주의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싸운다고 마음속 한 가득 이 자부심, 남들이 보면 자만심 이런 걸로
가득했었는데 그것마저 비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난 또 정치인인데 그 속에서 정말 비워야 되겠다. 정말 개인의 욕심을 비우고 목표마저 비우고 이분들을 평생 좀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움으로써 좀 많은 것을 좀 생각을 얻었다고 그럴까? 그런 성찰의 기간이었습니다. 선대인 선생님도 궁금해요. 정치학자는 물론 뭐 한 사람이 개인으로 느끼셨겠지만 처음이죠. 뭐 저도 뭘. 네.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함께 겪은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어쨌거나 제 인생을 바꾸는 아마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저런 사람이 뭐 확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평생 뭔가 저한테 상처가 돼서 계속 기억하고 이 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뭔가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초기에 뭐 세대행동이라는 모임도 제안해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또 뭐 제 나름대로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연구소 일 또 다른 사업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 하면서 끝까지 좀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했던 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세월호 사고 직후에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사라져간 그 아이들 평생 생각하면서 저는 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거우니까 선대인 수장도 따라서 무거운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세월호 이야기 앞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논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을 거둘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이었나요? 안녕하십니까 릴레이가 있었는데 그 안녕이라는 의미 뭐 단어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기초적인 안전하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 가족들이 아이를 잃은 아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일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슬픔이나 애도가 개인의 우울증으로 또는 작은 골방에서 향을 피우는 방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애도가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건 다분히 정치적이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애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다짐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심정적 반응에 똑같이 동의를 하니까 좀 거기에 하나 생각을 보태면 얼마나 더 계속 나빠질까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추세가 있던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시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현실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뒤흔들 것 같지만 실제 저류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민주화 추세라는 게 어떻게 해도 거슬러지지 않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십몇 년을 거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민주정부라는 10년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제 그게 역행하는 하나의 또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B 때 온갖 난리도 또 세월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가 아주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에 한 극단을 보고 있는 건데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젊지 않고 곧 노년이 찾아오거든요. 살아생전에 정말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전쟁 후에 상황이 남아있던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쭉쭉쭉쭉 변화해서 한 국가가 쇠락하거나 심지어 몰락하는 과정까지 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세월호 사태였어요. 그리고 대중은 혹은 다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억압하거나 잘못되면 저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오히려 더 작은 현실에 더 집착하고 매달려서 나빠지는 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현실도 있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는 유병원으로 치환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돌파를 하고 또 정윤회는 뭔가 이제 작품을 내놓겠죠. 그래서 또 돌파를 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배 전략은 계속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구조와 그걸 위해서 생기는 남북 갈등의 강화라든지 뭐 온갖 것들을 계속해서 나빠질 텐데 제가 방관자처럼 말해서 죄송은 합니다만 얼마나 더 나빠지는 걸 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 그 얘기를 꼭 왜 송채경화 기자만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일 밝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송채경화 기자가 저희 방송 녹화 사상 이렇게 말을 안 하기는 처음이에요. 뭐라도 한마디 하는데 오늘 한마디도 안 제가 너무 안 했나요? 네. 그래서 네, 송채경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오늘 그랬을 거예요. 네. 충수님도 오늘 말 별로 안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듣는 시간으로 교통정리 하려고 했는데 교통정리조차 정청래 의원이 다 했기 때문에 아니 선대인 소장이 말하는데 지금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분야는 송채경화 기자 이야기 듣고 네. 오늘은 2014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뭐 슬픔, 분노, 뭐 트라우마, 역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좀 희망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희망이랑 연결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바닥까지 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 안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은 부분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자로서 취재원을 대하면서도 예전에는 취재원 기자로서 그냥 이렇게만 대하다가 세월호 사건에서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분들을 취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변 변호사님 그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 많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네요. 정청래 얘기도 해주세요. 훈훈하게. 다행이네요. 아니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재하다가 취재원을 집에 데려와서 재웠다고 이랬어요. 네. 다행히 송채경화 기자가 훈훈하게 이렇게 그 김갑수 선생님처럼 뭐랄까 세상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달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다 비관적이 돼버리거든요. 늙어서 그래. 2015년에 제 생각에는 요 포맷으로 요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만나야 되겠죠. 초반에. 네. 2015년에 요 멤버로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희망찬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릴 거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